이렇게 문제점은 두 가지를 거기에서 달러가 약세가 왜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원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재정수지 추이는 지금 2009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를 이룰 것이고요. 이 무역수지 또한 여기가 균형을 이루는 무역 지점인데 거기보다 한참 더 떨어져 있죠. 이게 30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적자 문제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게 되고요. 그렇다면 달러가 더 외국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달러를 받게 된 국가들은 자국에 있는 통화와 교환을 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렇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량은 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재정 적자의 문제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이론적인 부분만 짚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초저금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0에서 0.25%를 쭉 2008년까지는 이렇게 쭉 내리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달러와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았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와 약세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연성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면 신흥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할 요인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은 만약에 그 달러 약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은 선진국들보다 그 피해 정도가 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사에 나타난 브라질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 신문을 잠깐 보니까요. 브라질은 레알화 절상을 막기 위해서 자국에 들어오는 단기 투자 외화 자금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빈세라는 논란이 일게 되었고요. 그렇게 어떤 한 국가만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국가 간의 통화 마찰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국가 각각의 경제를 향상시키려는 그런 국제 공조 체제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목표는 달러 약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알아보기 전에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 중에 중국과 일본을 살펴보는 이유는 서로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표를 보시면 주요국 외환보유고를 쭉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1등인 중국, 2등인 일본, 3등 러시아, 대만, 인도, 한국, 홍콩, 싱가포르이 모두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이 자그마치 총 외환 보유고 투자인 1조 달러에서 1조 7천억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85%가량을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약세가 딱 되면 그때부터 중국은 상당히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딱 1%만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게 돼도 이 1조 7천억 원에서 170억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서 어떠한 대책을 찾고 있는지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중국의 경우를 따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중국의 경우는 고정환율제를 취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로 인해서 한 국가만 선정했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 일반화시키기 힘든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중국의 입장을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으로는 일단 중국은 해외 투자자가 보유한 미 국채 총액의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그냥 합리적인 투자 국가라고 보면 이 채권을 대량으로 다 매각해버리는 게 낫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붕괴할 위험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이 보유한 달러 역시 휴지 조각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매각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금 매입을 늘리고 외환관리국 시행령을 통해서 해외에서 얻은 이익을 그대로 해외에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시행령을 발표해서 이제 8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진 효과가 해외 투자 촉진으로 외환 보유액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시킨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가진 외환 보유고액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중국의 방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일본을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외환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기사가 22일 기사가 나온 후에 25일에 후지 신임 재무상이란 분이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금리 엔화에서 엔화를 빌려서 다른 데다 투자하는 그런 달러 미국에다 투자할 수도 예전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낮아진 이상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위적인 시장을 개입을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의 문제점과 한국이 어떻게 나아갈지 제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의 환율을 보시면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거의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09년 3월에 1,55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달러와 낙세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국은 최근 정부의 개입으로 1,200원대까지 상승하긴 했지만 수출보험공사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손익분기점 환율이 1,100원대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아직은 이 환율이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그냥 단순히 팩트로만 제시하고 싶은 이유가요. 그 이전에 06년도에 보면 손익분기점 환율을 916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각각 연도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그냥 팩트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250억 달러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 비중은 거의 20% 가까이 축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크다는 것은 일단 선택의 폭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다른 국가들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전부 결제 통화가 거의 달러로 돼 있죠. 이렇게 거의 80